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구나.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소식도 전해졌고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특히 은행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중소은행들의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JP모건과 시티뱅크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먼저 발표된 찰스 슈왑의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순환 펌핑 양상이 포착되면서 알트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빠졌고 알트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이 꿈틀거리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축이 장기 투자자가 아닌 단기 투자자라는 데이터도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SEC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를 미등록 거래소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알고랜드와 오미세고 등을 증권으로 지목한 부분인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비트렉스가 밝힌 입장입니다. 이미 사전에 SEC에 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했지만 SEC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고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소를 통한 일회성 규제 방식, 날뛰 낡은 과거의 집행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에서는 SEC 위원장직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상징이자 가장 먼저 SEC에게 얻어 터지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리플의 경우에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의 은행 3곳에서 블록체인 송금 구현을 위해서 리플 레저를 채택한 게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필리핀에서 전해졌는데 관련된 플레이어들의 이름에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의 이름과 리플 ODL 시스템이 엮여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프리랜서 시장의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기치로 내건 신규 프로젝트 디랜스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프리랜서가 의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반의 프리랜서 마켓, 또 채용 플랫폼을 만들고 가능한 모든 것을 NFT화하면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긱경제 시스템과도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메타마스크 사용법, 토큰 청구 방법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프로젝트 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종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짝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은행들의 실적 발표 결과입니다. 관건은 지난주 JP모건과 시티뱅크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 분위기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일단 찰스 슈왑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며 4%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 은행 등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몇 가지 지수 역시 데이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0.8로 나와줬는데 이건 전달에 마이너스 24.6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18이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도 꽤나 상황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면 제조업 활동이 확장세, 마이너스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전미주택건설협회가 집계한 4월 주택시장 심리지수 역시 전달에 44에서 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올해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9,500달러 부근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29,0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다음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꽤나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58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대 후반까지 빠져준 상태로 이대로 조금 더 빠져주면 알트코인을 위한 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1,000달러를 찍은 뒤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곰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8,937달러까지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반등하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32,400달러 부근의 오버헤드 저항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성공하면 4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문이 열릴 수가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빠지게 되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고 이후에는 27,800달러를 거쳐서 26,5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19년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2019년과 올해의 상관관계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과 거의 1대1 수준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2019년처럼 상승 폴링 웨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대한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차트를 통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RSI의 흐름과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RSI 5개월 단순이동 평균이 10개월 단순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13,000%, 2017년에는 7,000%, 2021년에는 1000% 반등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적인 패턴 상황에서 과연 올해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놓고 미국 SEC에 대한 반감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계기가 된 주인공은 비트렉스입니다. SEC는 비트렉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알고랜드와 오미세고, 대쉬 등 6개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는 투자자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다. 이건 해당 자산이 미국 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는 이유도 곁들였는데 대쉬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발전이 토큰의 가치를 제고할 거라는 가정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알고 역시 토큰 강화와 보유자의 성장 기회를 약속하는 등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성장을 토큰 자체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와 가격 하한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연관지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면 민간 프로젝트 팀이 발행하는 코인은 죄다 증권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정도로 맛이 가면 이게 감당이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비트렉스가 밝힌 입장문에 담겨 있습니다. 비트렉스는 SEC의 규제 방식은 집행 조치다. 이런 방식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혁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의 디지털 자산들 중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뭔지 문의를 했지만 SE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점도 함께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SEC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이 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비트렉스는 해당 코인들에 대한 거래를 지원해왔던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SEC의 주장처럼 저런 코인들이 다 증권이라면 자신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반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는 갠슬러를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갠슬러는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얼마 전에도 갠슬러는 암호화폐 트러블이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워런 데이비스는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에 SEC 위원장 출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게 발의되고 이후에 통과까지 된다라면 꽤나 재미있는 상황 바라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토록 듣기를 바랐던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날 어쩌면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권 이슈를 놓고 다소 막무가내로 어리바리치고 있을 때 영국의 움직임은 꽤나 전폭적입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양반도 미국 SEC를 아주 지저분하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 양반이 이번에 영국 재무장관과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의 법정화폐 결제를 차단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사기 방지는 합리적이지만 전면 금지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도 재무장관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헛짓을 할 때 이걸 기회 삼아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영국 행정부의 스탠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산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펀드의 토큰화, AI,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등을 연구하는 기술 실무 그룹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JP모건 자산운용의 CEO이자 투자협회 회장인 패트릭 톰슨, 슈로더 CEO 피터 해리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CEO 앤 리차드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 중심 지역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시아에서는 홍콩, 메나 지역에서는 두바이, 유럽에서는 영국과 파리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 모습, 이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 SEC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됐고 여전히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리플이지만,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 3대 은행인 야마구치 은행, 또 모미지 은행, 키타큐슈 은행 등이 머니트랩 개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트랩은 리플레저 기반의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 은행 계좌번호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송금 베이스는 리플레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야마구치 금융그룹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머니트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 2016년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소개된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리플과 리플의 강력한 후견인 SBI 홀딩스의 합작 투자 회사인데,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야마구치 금융그룹을 뚫어버린 겁니다.
SBI 회장인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멘트를 지난 2019년에 날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타 PH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거래소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XR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결제 아울렛의 면면이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페이먼트 아울렛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들이 화려합니다. 시티뱅크, 도이체방크, HSBC, ING뱅크,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레거시 금융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나아가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소송 리스크가 정리되고 리플의 혁신이 더 확장될 때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